헌정사 왕국 대신 폰 채틀리치 남작 각하께 각하, 누구든 자신의 분야에서 학문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은 각하께서 관심 기울이는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지 학문의 보호자라는 각하의 고귀한 지위에 의해서뿐만이 아니라 학문의 애호자이자 명석한 전문가로서의 매우 친숙한 것에 의해서 각하의 관심은 학문과 밀접하게 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러한 의도에 맞게 무엇인가 기여할 양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유일한 수단으로 사용하여 각하께서 보내주신 자애로운 신뢰에 대해 저의 감사를 표시합니다. 분별 있고 정당한 심판자의 칭찬은 사변적인 생활에 만족해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의 절제 속에서 학문에 정진하는 데 힘찬 격려가 되는 것이며 학문 정진의 유용성은 그것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 일반인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기는 하지만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러한 심판자이시고 자애로운 호의를 보여주신 각하께 이 졸절을 헌정하오며 이 저술의 보호자이신 각하께 저의 저작상 본분의 여타 모든 소관사를 의탁합니다.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각하께 공손한 시생 퀘니스베르크 1781년 3월 29일 임마누엘 칸트 드림 A판 머릿말 인간의 이성은 어떤 종류의 인식에서는 특수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인간 이성은 이성의 자연 본성 자체로부터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물리칠 수도 없고 그의 전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어서 대답할 수도 없는 문제들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은 자신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이런 공경에 빠져 있다. 인간 이성은 경험 과정에서 사용이 불가피하고 또한 동시에 경험을 통해 충분히 실증되는 원칙들에서 출발한다.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서 인간 이성은 이성의 자연 본성이 그러한 탓에 점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조건들에까지 소급해 올라간다. 그러나 의무는 결코 멈추지 않으므로 이런 식으로는 이성의 과제가 항상 미완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음을 이성 자신은 깨닫는다. 그래서 이성은 가능한 모든 경험적 사용을 넘어서고 평범한 인간 이성과 일치하는 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듯한 원칙들에 호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이성은 혼돈과 당착에 빠진다. 이성은 착오들이 근저에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짐작은 하면서도 그가 이용하는 원칙들이 모든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있어서 경험의 어떤 시금석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숨겨져 있는 착오들을 발견하지는 못한다. 이런 끝없는 싸움거리의 전장이 다름 아닌 형이상학이라 불리는 것이다. 형이상학이 모든 학문들의 여왕이라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의지를 곧 행동으로 보인다면 형이상학은 그 대상이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중요성을 띠고 있으므로 물론 이런 영예로운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겠다. 그러나 지금은 형이상학에게 온갖 멸시를 표시하는 것이 시대의 유행이 되어서 내쫓기고 버림받은 형이상학이라는 노년은 헤쿠바처럼 탄식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물의 중에 최고였고 수많은 자식을 가진 권력자였건만 이제 내몰리고 쫓기어 의지할 곳조차 없구나. 오비디우스 변신에서 처음에 형이상학의 지배는 교조주의자들의 주재 아래서 전제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법칙 수립, 입법은 아직도 옛날 야만성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란으로 인해 점차로 완전한 무정부 상태로 퇴락했고 회의주의자들은 정착해서 땅을 경작하는 것을 일절 싫어하는 유목민과도 같아서 시시때때로 시민들의 통합을 분열시켰다. 그러나 다행히도 회의주의자는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 교조주의자들이 언제랄 것도 없이 새롭게
비록 어떤 일치된 계획에 따라서는 아닐지라도 다시금 형이상학을 일으켜 세우려 시도하는 것을 저지할 수는 없었다. 근래에 유명한 로크의 인간 지성에 관한 일종의 생리학에 의해 형이상학의 모든 싸움거리들은 일단 종결되고 형이상학적 주장들의 정당성 여부는 완전히 결말지어진 듯 보였다. 그러나 드러난 결과는 저 자칭 여왕을 일상 경험이라는 천민의 출생으로 만들었고 그럼으로써 그녀의 참칭이 당연히 의심스럽게 되지 않을 수 없을 터였다. 그렇지만 이런 족보는 형이상학에게 사실 잘못 덮어 씌워진 것이었기 때문에 형이상학은 그 주장들을 여전히 내세웠고 그래서 모든 것은 다시금 진부한 벌레 먹은 교조주의에 빠졌고 그럼으로써 학문이라는 을에 모면하고자 하는 경멸을 받게 되고 말았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믿듯이 시도된 모든 방도들이 허사가 된 후에는 혼란과 밤의 어머니인 실증과 전적인 무차별주의가 학문들을 지배하게 된다. 그럼에도 그것은 동시에 학문들이 잘못된 열성에 의해 애매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쓸모없게 돼버렸을 때 장차 학문들을 개조하고 계몽하는 근원이요 적어도 서곡인 것이다. 인간의 자연 본성이 무관심할 수 없는 대상의 연구와 관련해서 아무리 무관심한 척하려 해도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저 자칭 무차별주의자들이 학술 용어를 대중적인 말로 바꿈으로써 자신들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꾀본다 해도 그들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한 그들은 이내 그들이 그렇게나 멸시했던 형이상학적 주장에 다시금 빠지고 만다. 그러나 모든 학문들이 번성하는 한가운데서 그것도 사람들이 모든 지식 중에서도 그것을 갖는 것을 되도록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바로 그 지식과 관련해 일어난 이 무관심은 각별히 주목하고 숙고할 만한 현상이다. 이 무관심은 분명히 경솔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사이비 지식에 자신을 내맡기지 않으려는 시대의 성숙한 판단력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 시대는 또한 이성에 대해 이성이 하는 업무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인 자기인식의 일에 새로이 착수하고 하나의 법정을 설치하여 정당한 주장을 펴는 이성은 보호하고 반면 근거 없는 모든 월권에 대해서는 강권적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상의 영구불변적인 법칙에 의거해 거절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 이 법정이 다름 아닌 순수 이성 비판,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순수 이성 비판이란 책들과 체계에 대한 비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 능력 일반을 이성이 모든 경험으로부터 독립해서 추구함직한 모든 인식과 관련해서 비판함을 뜻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대체 형이상학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결정하고 형이상학의 원천과 범위 그리고 한계를 규정하되 그것들을 모두 원리로부터 수행함을 뜻한다. 나는 이 길을 여태껏 남겨져 있는 이 유일한 길을 이제 걷기 시작했으며 이 길에서 이제까지 경험에서 벗어나 사용되는 이성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싸우게 했던 모든 착오들을 제거할 수 있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이성의 물음들을 인간 이성의 무능력을 탓함으로써 피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그 물음들을 원리에 따라 완벽하게 종별화했으며 이성이 자기 자신에 대해 오해한 점을 밝혀낸 후에 이성이 완전히 충족할 만큼 그 물음들을 해결하였다. 물론 저 물음들에 대한 대답은 교조적으로 열광적인 지식욕이 기대함직한 것과는 전혀 달랐다. 왜냐하면 그런 욕구는 마력 같은 것에 의해서나 충족될 수 있을 터인데 나는 그런 것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 이성의 천성의 의도가 아닐 것이다.
철학의 의무는 오해에서 생긴 환영을 제거하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설령 대단히 칭송되고 애호되던 망상이 소실된다 해도 말이다. 나는 이 작업에서 면밀함에 크게 주목하였고, 그래서 여기에서 해결을 되지 않은 또는 적어도 해결을 위한 열쇠가 제시되지 않은 형이상학의 과제는 하나도 없다고 감히 말한다. 사실 또한 순수 이성은 완전한 통일체여서 만약에 그것의 원리가 그의 본성으로부터 그 자신에게 부과된 물음들 하나에라도 불충분하다면 그것은 언제라도 내던져 버려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 그 원리는 여타의 물음들 어느 것에도 충분한 신뢰성을 얻어 확장되지는 못할 터이니 말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언뜻 잠옷 우쭐대고 불손해 보이는 나의 주장에 대해 경멸 섞인 불쾌한 표정을 짓는 독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주장은 가령 영혼의 단순한 본성이나 제1의 세계시초의 필연성 같은 것을 증명했다고 자칭하는 아주 뻔뻔스런 기획의 여느 저자들의 주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온건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저자들은 인간 인식을 가능한 경험의 한계 너머까지 확장하는 일을 스스로 떠맡겠다고 나서는 반면 나는 겸허하게 이런 일은 전적으로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요. 그 대신에 나는 단지 이성, 자신과 그것의 순수 사고만을 다룬다고 고백하니 말이다. 나는 순수 이성을 나 자신 안에서 만나고 또 그에 관해서 일반 논리학은 이성의 모든 단순한 활동들을 완전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헤아릴 수 있는 예를 이미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얻기 위해 나의 밖으로 멀리 나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문제로 던져지는 것은 오직 나에게서 모든 경험의 재료와 조력을 제거할 때 나는 이성을 가지고서 얼마만한 일을 해낸다고 희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개개의 목적을 달성함에서 최대한의 완벽성과 모든 목적들을 함께 달성함에서 최대한의 상세성은 임의적인 기획이 아니라 인식의 본성 자신이 우리에게 부과한 것으로 그것이 우리의 비판적 연구의 진료이다. 여기에 확실성과 분명성은 비판적 연구의 형식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그것은 미끄러져 넘어지기 쉬운 일을 기도하는 저자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본질적인 요구라고 여겨질 수 있다. 이제 이 확실성에 관련해서 나는 이미 나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이런 종류의 고찰에 있어서는 결코 의견을 내는 일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런 고찰에서 가설 비슷한 모든 것은 금매품으로 그것은 아무리 헐값이라 해도 매매되어서는 안 되고 발견되자마자 압수되어야만 한다고. 왜냐하면 선험적으로 확립되어야 하는 모든 인식은 스스로 자신은 단적으로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고 아니 오히려 이것이 모든 선험적인 순수 인식의 규정이며 그것은 모든 명증적, 철학적 확실성의 기준, 그러니까 그 자신 신뢰이어야 함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점에서 나 스스로 떠맡은 바를 내가 과연 해냈는가 어떤가는 전적으로 독자의 판단에 맡겨진 것이다. 왜냐하면 저자는 단지 근거들을 제시할 뿐 그것이 그의 심판관들에게 일으키는 결과에 관해서는 판결하지 않는 것이 적합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별 뜻 없이 무엇인가가 저 결과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소간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대목들, 비록 그것들은 단지 부수적인 목적과 관련이 있을 뿐이지만 을 저자 스스로 지적하여 이 점에서 독자의 아주 작은 의혹이 중요한 목적과 관련한 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때 방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지성이라고 일컫는 능력의 근원을 밝혀내고
동시에 이 지성 사용의 규칙들과 한계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내가 초월적 분석학의 제2장에서 순수 지성 개념의 연역이라는 제목 아래 수행한 것보다 더 중요한 연구는 없다. 나는 이 일에 가장 많은 노고를 치르기도 했는데 그것은 희망한 대로 보상 없는 노고는 아니었다. 그런데 상당히 심오했던 이 고찰은 두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한 면은 순수 지성의 대상들과 관련해서 순수 지성의 선험적 개념들의 객관적 타당성을 입증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일로, 바로 그렇기에 그것은 나의 목적에 본질적으로 속하는 것이다. 또 다른 면은 순수 지성 자체를 그것의 가능성과 그것 자신이 의거하고 있는 인식 능력의 면에서, 그러니까 순수 지성을 주관의 관계에서 고찰할 것을 노린 것인데, 이 해명은 나의 주 목적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나의 주 목적에 본질적으로 속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중요한 문제는 지성과 이성이 일체의 경험을 벗어나서 무엇을 얼마만큼 인식할 수 있는가이지 사고하는 능력 자체가 어떻게 가능한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후자는 주어진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는 일로 그런 한에서 무엇인가 가장 비슷한 것을 자신 내에 가지고 있으므로 내가 다른 기회에 밝히는 바대로 사실은 그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마치 내가 나에게 의견을 표시해도 좋다고 허락한 경우처럼 보이고, 그러므로 독자에게는 다른 의견을 피력해도 좋은 자유를 허용해야만 하는 경우처럼 보인다. 이 점을 고려해서 독자에게 미리 상기시켜 두어야 할 것은 내가 수행한 주관적인 연역이 내가 기대하는 온전한 확신을 독자에게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여기서 각별히 다룬 객관적인 연역은 온전한 효력을 얻는다는 점이다. 어쨌든 이 점에 관해서는 92, 93면에서 언급한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끝으로 분명성에 관해서는 독자는 우선 개념에 의한 논변적, 논리학적 분명성을, 다음에는 직관들, 즉 구체적으로 신뢰나 다른 해명들에 의한 직관적, 감성학적 분명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요구에 대해서는 나는 충분히 배려하였다. 그것은 내 계획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였고, 그러나 또한 비록 그렇게 엄밀하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합당한 두 번째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던 우연적인 원인이기도 하였다. 나는 내 작업의 진행 과정에서 이 점을 어떻게 해야만 하나 하고 거의 늘 망설였다. 사례와 해명들은 언제나 필수적인 것으로 보였고, 그래서 실제로 초고에는 적당한 자리마다 삽입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내 나의 과제가 지대하고 내가 이루어야 할 대상들이 다량임을 깨달았다. 이것을 오직 무미건조하게 순전히 스콜라적으로 강술하기만 해도 저작은 이미 충분히 두꺼워질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나는 대중적인 의도에서만 필요로 하는 신뢰들이나 해명들로 인해 이 저작을 더 부풀리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생각하였다. 더구나 이 작업은 결코 대중적인 용도에는 적합한 것일 수가 없고, 학문의 본래 정통한 사람은 이렇게 쉽게 만드는 것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쉽게 만드는 것은 언제든 호감이 가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오히려 목적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일 수도 있겠다. 수도원 원장 테라소는 책의 크기를 책장의 수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따라 측정한다면 많은 책에 대해서 그것이 그렇게 짧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짧았을 터인데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복잡하기는 하지만 하나의 원리로서 통합한 사변적 인식의 전체를 파악하기 쉽게 할 의도를 가질 경우에는 마찬가지의 충분한 권리로
많은 책은 그렇게나 분명하게 되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분명하게 되었을 터인데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분명성을 돕는 수단들은 비록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흔히 전체적으로는 이해를 산만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것은 독자가 충분히 빨리 전체 개관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고 그것들의 갖가지 밝은 색칠로서 체계의 분절 내지는 골격을 붙여 메우고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니 말이다. 체계의 분절 내지 골격이야말로 그것의 통일성과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자가 이미 제시한 기획에 따라 하나의 대단하고 중요한 저작을 온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완결할 전망을 가지고 있을 때 독자가 그의 노력을 저자와 합하는 것은 독자에게 적지 않은 매력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책에서 우리가 규정할 개념에 따르는 형이상학은 무릇 모든 학문 가운데서도 저자와 독자 공동의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그것의 완성을 그것도 짧은 기간 안에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학문이다. 그러므로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남겨진 것은 여기서 다룬 모든 내용을 교수법상 그들의 의도에 맞게 안배하는 일밖에는 없으며 그런 일로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 증대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순수 이성을 통해 얻은 모든 소유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재산 목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누락된 것은 있을 수 없다. 이성이 전적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산출하는 것은 숨겨져 있을 수 없고 그것은 우리가 그것의 공통 원리를 발견하자마자 저절로 이성에 의해 밝혀질 것이니 말이다. 순전히 순수한 개념들에 의한 그러니까 경험의 어떤 것도 또는 일정한 경험을 낳은 어떤 특수한 직관도 이것을 확장하고 증대시키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이런 종류의 인식들의 완전한 통일성은 이 같은 절대적인 완벽성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이게 한다. 내 집안을 둘러보아라. 너의 재산 목록이 완벽함을 알게 될지니. 페르시우스. 순수한 이성의 그러한 체계를 나 자신, 자연 형이상학이라는 제목으로 내놓기를 희망한다. 그것은 이 비판에 비하면 부피는 절반도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한 내용을 가질 것이다. 이 비판은 이 자연 형이상학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과 조건들을 우선 제시하여야 했고 잡초가 매우 무성한 땅을 손질하고 평평하게 고르는 일을 할 필요가 있었다. 나는 이 비판에서는 독자에게 심판자의 인내와 불편부당성을 기대하는 반면 저 자연 형이상학에서는 협조자의 호의와 지원을 기대한다. 비판에서 체계를 위한 모든 원리들이 제 아무리 완벽하게 개진되었다 해도 체계 자체의 면밀성을 위해서는 파생 개념들도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파생 개념들은 선험적으로는 그 전모를 알 수가 없으며 하나하나 찾아내야만 한다. 거기서는 개념들의 전체 종합이 완전히 이루어졌으므로 여기서는 이 밖의 분석과 관련해서 똑같은 것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런 일은 모두가 쉬운 것이고 노골하기보다는 즐거움이다. 인쇄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주의해 두어야 할 것 같다. 인쇄의 시작이 약간 지연되었기 때문에 견본쇄의 대략 절반 정도를 얻어볼 수 있었다. 그 가운데에는 몇몇 오식이 있었지만 의미를 혼란케 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379면 아래로부터 넷째 줄에 회의적은 종적으로 고쳐 읽어야 한다. 425면부터 461면까지의 순수 이성의 이율 배반은 도표 형식으로 배치하였는데 정립에 속하는 것은 모두 왼편에 반면에 반정립에 속하는 것은 모두 오른편에 세워놓는다. 그렇게 배열한 것은 정립과 반정립이 그만큼 더 쉽게 비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2판 머릿말. 이성의 업무에 속하는 인식들을 취급하는 일이 학문의 안전한 길을 걷고 있는가의 여부는 그 성과로 곧 판정이 나게 된다. 만약 그 취급이 많은 시설과 장치를 한 후에 목표에 당도하자마자 공경에 빠진다거나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자주 다시 되돌아가서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면, 또한 만약 함께 일하는 여러 사람들이 공동의 의도를 어떻게 성취할 것이냐의 방식에서 일치를 이룬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러한 연구는 학문의 안전한 길을 걷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한낱 주변을 맴돌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찰 없이 미리 취해져 목표 안에 포함되어 있던 많은 것이 헛된 것으로 포기되어야만 한다 할지라도 어디에선가 이런 안전한 길을 발견한다는 것은 이미 이성을 위한 공적이다. 논리학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런 확실한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은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한 발짝도 후퇴하지 않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논리학에서 없어도 괜찮은 몇 가지 세세한 것을 제거한 것이라든지 이미 얘기된 것을 좀 더 분명하게 규정한 것 따위를 개선이라고 보려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런 것은 학문의 안정성이라기보다는 미려함에 속하는 것이다. 더욱이 주목할 만한 것은 논리학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발짝도 전진할 수도 없었고, 그러므로 여러모로 보아 완결되고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몇몇 근대인들의 혹은 상상력, 기지 등 여러 인식 능력에 관한 심리학적 장을 집어넣어서 혹은 관념론, 회의론 등 인식의 원천이나 객관의 상위성에 따른 여러 종류의 확실성에 관한 형이상학적 장을 집어넣어서 혹은 선입견과 그것의 원인 및 해소책에 관한 인간학적 장을 집어넣어서 논리학을 확장할 것을 생각했지만 그것은 논리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한 것이니 말이다. 학문들 사이의 경계를 뒤섞이게 한다면 그것은 학문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형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논리학의 경계는 아주 정확히 규정되어 있다. 논리학이란 오로지 모든 사고, 그것이 선험적이든 경험적이든 어떤 근원이나 대상을 갖든 말든 우리 마음 안에서 우연적인 또는 본성적인 방해에 부딪히든 말든 의 형식적 규정들을 상세히 서술하고 엄밀하게 증명하는 바로 그런 학문이다. 논리학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런 장점은 순전히 그것의 제한성 덕택이다. 논리학은 이 제한성으로 인해 모든 인식 대상과 그것들의 차이를 도외시하려는 권리, 아니 의무를 가진다. 그래서 논리학에서 지성은 자기 자신, 곧 자기의 형식 이외엔 어떤 것도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이성이 단지 자기 자신만이 아니고 또한 대상들을 취급해야 한다면 자연히 이성이 이 학문의 안전한 길을 걷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논리학은 예비학으로서 이를테면 단지 제 학문의 현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이 문제될 때 그 지식의 평가를 위해서 논리학이 전제되기는 하지만 지식의 획득은 진정한 그리고 객관적인 학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학문들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학문들에도 이성이 들어있어야 하는 한에서 그것들 안에서도 무언가가 선험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이성의 인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대상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바, 그것은 대상, 이것은 다른 데서부터 주어져야 하는데 과 그 개념을 한낱 규정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현실화한다. 전자는 이성의 이론적 인식이고 후자는 실천적 인식이다. 이 두 인식의 순수한 부분, 그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든 적게 포함되어 있든 간에 곧 이성이 그 대상을 전적으로
선험적으로 규정하는 그 부분이 무엇보다 먼저 서술되고 다른 원천에서 오는 것이 이것과 뒤섞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수입을 아무렇게나 써서 나중에 경제가 곤경에 빠지게 될 때 수입의 어느 부분에서 지출을 충당할 수 있고 어느 부분에서 지출을 줄여야 하는가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나쁜 경제이기 때문이다. 수학과 물리학은 이성의 두 이론적 인식들로 그것들은 그 대상들을 선험적으로 규정하는 것인데 전자는 전적으로 순수하고 후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순수하되 이성 이외의 다른 인식 원천에도 준거한다. 수학은 경탄할 만한 민족인 그리스인들에 의해 인간 이성의 역사가 미치는 최초의 시대부터 학문의 안전한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수학에서 이성이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다루는 논리학에서처럼 저 왕도를 찾아낸 일, 아니 오히려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한 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수학은 오랫동안 특히 이집트인들 사이에서 더듬거리며 헤매는 중에 머물러 있었다고 나는 믿는다. 이런 상황의 변경은 한 사람의 운 좋은 착상이 시도하여 성취한 혁명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취해야만 하는 궤도는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었고 학문의 안전한 길이 모든 시대와 한없이 먼 곳에까지 걸쳐 열렸고 지시되었다. 저 유명한 희망봉을 돌아가는 길을 발견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 사고방식의 혁명의 역사와 그것을 성취한 운 좋은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기하학적 논증들의 아주 미미한 상식적 판단에 따르면 전혀 아무런 증명도 필요로 하지 않는 요소들의 발견자를 언급한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전설은 이 새로운 길의 발견의 최초의 자취에 의해 생겨났던 변화에 대한 회상이 수학자들에게 극히 중요하게 보였음이 틀림이 없고 그로 인해 잊혀질 수 없게 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등변 삼각형을 증명한 최초의 사람, 그가 탈레스든 또는 다른 이름을 가졌든 그에게 한 줄기 광명이 비쳤다. 그는 그가 도형에서 본 것이나 또는 도형의 한낱 개념들을 탐색하고 또한 말하자면 그로부터 도형의 성질들을 알아낼 필요가 없고 그가 개념들에 따라 스스로 선험적으로 집어넣어 생각했고 구성에 의해 표시했던 것을 산출해야 함을 그리고 어떤 것을 안전하게 선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사물에다가 그의 개념에 맞춰 그가 그 사물 안에 스스로 집어넣었던 것으로부터 필연적으로 규결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덧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으니 말이다. 자연과학은 훨씬 더 천천히 걸어 학문의 대로를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명민한 베돌람의 베이컨의 제안이 한편으로는 이 발견을 야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미 이 발견을 쫓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더욱 촉진시킨 것이 겨우 대략 한 세기 반 전이니 말이다. 이 발견 역시 빠르게 진행된 사고방식의 혁명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여기서 나는 오직 경험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자연과학만을 고려해보고자 한다. 갈릴레이가 그 자신에 의해서 선택된 무게를 가진 그의 공들을 경사면에 굴렸을 때 또는 토리첼리가 공기로 하여금 미리 알고 있는 물 기둥의 무게와 똑같다고 생각한 무게를 지탱하도록 했을 때 또는 훨씬 뒤에 슈탈이 금속에서 무언가를 뺐다가 다시 넣었다 하면서 금속을 회로 이것을 다시금 금속으로 변화하게 했을 때 모든 자연 연구가들에게 한 줄기 광명이 나타났다. 그들이 파악한 것은 이성은 단지 그 자신이 그 자신의 기획에 따라서 산출한 것만을 통찰한다는 것. 곧 이성은 그의 판단의 원리들을 가지고 항구적인 법칙에 따라 앞서 나가면서 자연으로 하여금 그의 물음들에 답하도록
시킴에 틀림이 없지만 이를테면 아기가 걸음마 줄을 따라서 걷듯 오로지 자연이 시키는 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연적인 이전에 기획한 어떠한 계획에 따라 수행된 것이 아닌 관찰들은 이성이 그토록 추구하고 필요로 하는 어떠한 필연적인 법칙과도 연결되지 않으니 말이다. 이성은 한 손에는 그에 따라서만 일치하는 현상들이 법칙에 타당할 수 있는 그 자신의 원리들을 가지고 다른 손에는 저 원리들에 따라서 고안된 실험을 가지고 자연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것도 이성은 교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진술하게 되는 학생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증인으로 하여금 그가 제기하는 물음들에 답하도록 강요하는 임명된 재판관의 자격으로 자연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 심지어 물리학도 그렇게 유용한 사고방식의 혁명을 오로지 그런 착상에 곧 이성 자신이 자연 안에 집어넣은 것에 따라서 그가 자연 안에서 배워야 할 것을,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을 꾸며내 자연에 뒤집어 씌우지 않고 자연에서 찾는다는 착상에 힘입고 있다. 이로써 자연과학은 비로소 학문의 안전한 길에 들어섰다. 그때까지 자연과학은 수세기 동안 단지 더듬거리며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형이상학은 전적으로 경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그것도 수학처럼 개념을 직관에 적용함으로써가 아니라 순전히 개념만으로써, 그러니까 이성 자신이 그 자신의 생도여야만 하는 곳에서 경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완전히 격리된 사변적 이성인식으로서 이제껏 학문의 안전한 길을 걸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좋은 운을 얻지 못했다. 형이상학은 다른 어느 학문보다 오래되었고 여타의 학문들이 모두 모든 것을 말살하는 야만의 목구멍에 완전히 삼켜 넘어가 버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그러하다. 왜냐하면 형이상학에서 이성은 가장 평범한 경험조차도 확인하는 법칙들을 참증하는 대로 선험적으로 통찰하고자 할 때마저도 계속해서 궁지에 빠지기 때문이다. 형이상학에서 사람들은 수도 없이 가던 길을 되돌아올 수밖에는 없는데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곳까지 나갈 수 없음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이상학의 추종자들의 주장들의 일치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일치와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형이상학은 오히려 하나의 싸움터이다. 이 싸움터는 전적으로 본래 모조 전투에서 자기 힘들을 연습하게끔 정해져 있는 곳으로 보이거니와 거기서는 아직 어느 전사도 최소한의 땅이 남아 싸워서 빼앗아 갖지 못했고 어느 전사도 승리를 기반으로 해 영구적인 점유를 확립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형이상학의 수행 방식은 이제까지 한낱 더듬거리며 헤매다니는 것이었고 그것도 아주 나쁜 것은 순전한 개념들 가운데서 그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태껏 학문의 안전한 길이 발견될 수 없었던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그 길은 대체 불가능한 것인가? 그렇다면 왜 자연은 우리 이성으로 하여금 그의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로 이 길을 탐색하는 쉼없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성가시게 하는 것일까? 더욱이 이성이 우리의 지식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현혹하여 기대를 갖게 하고는 끝내는 기만한다면 우리가 우리 이성에게 신뢰를 가질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겠는가? 그렇지 않고 그 길을 이제까지 단지 놓친 것이라면 우리는 새로워진 탐구에서 우리를 앞서간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큰 행운을 얻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 위해서 어떤 징후를 이용할 수 있을까? 단 한 번에 성취된 혁명에 의해 현재와 같은 것이 된 수학과 자연과학의 신뢰는 생각하건대
그것들을 그토록 유리하게 만든 사고방식의 변혁의 본질적인 요소를 성찰하기 위해, 그리고 이성 인식으로서 그것들의 형이상학과의 유비가 허용되는 한에서, 여기에서 최소한 그것들을 모방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이제까지 사람들은 모든 우리의 인식은 대상들에 따라야 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대상들에 관하여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인식이 확장될 무엇인가를 개념들에 의거해 선험적으로 이루려는 모든 시도는 이 전제 아래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번 대상들이 우리의 인식을 따라야 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우리가 형이상학의 과제에 더 잘 진입할 수 있겠는가를 시도해 봄직하다. 이런 일을 그것만으로도 이미 대상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대상들에 관해 무엇인가를 확정해야 하는 요구되는 바 대상들에 대한 선험적 인식의 가능성에 더 잘 부합한다. 이것은 코페르니쿠스의 최초의 사상이 처해 있던 상황과 똑같다. 전체 별무리가 관찰자를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가정에서는 천체 운동에 대한 설명이 잘 진척되지 못하게 된 후에 코페르니쿠스는 관찰자를 회전하게 하고 반대로 별들을 정지시킨다면 그 설명이 더 잘 되지 않을까를 시도했다. 이제 형이상학에서 우리는 대상들의 직관과 관련하여 비슷한 방식의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직관이 대상들의 성질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라면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선험적으로 알 수 있는가를 통찰하지 못한다. 그러나 대상이 감관의 객관으로서 우리 직관 능력의 성질을 따른다면 나는 이 가능성을 아주 잘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직관들이 인식이어야 한다면 나는 이 직관에 머무를 수만은 없고 표상인 그것을 대상인 무언가와 관계 맺고 저 표상을 통해 이 대상을 규정해야 하므로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가정할 수 있다. 하나는 그것을 통해 내가 이 규정을 실현하는 그 개념들이 대상들을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고, 그때 다시금 내가 이에 관해 무엇인가를 어떻게 선험적으로 알 수 있는가의 방식 문제 때문에 똑같은 공경에 빠지는 경우이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같은 말이 되겠지만 나는 오로지 거기에서만 대상들이 주어진 대상들로서 인식되는 경험이 이 개념들을 따른다고 가정하고, 경험이란 그 자체가 일종의 인식 방식으로서 내가 그것의 규칙을 대상들이 나에게 주어지기 전에 내 안에서, 그러니까 선험적으로 전제할 수밖에 없는 지성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규칙은 경험의 모든 대상들이 반드시 그것들에 따라야 하고 그것들과 합치해야만 하는 선험적 개념들에서 표출되는 것이므로 이내 좀 더 쉽게 빠져나갈 길을 발견하는 경우이다. 순전히 이성에 의해 그것도 필연적으로 생각되지만 적어도 이성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결코 경험에 주어질 수 없는 그런 대상들에 관해 말할 것 같으면 그런 대상들을 생각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어쨌든 이런 대상들을 생각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우리는 곧 사물로부터 우리 자신이 그것들 안에 집어넣은 것만을 선험적으로 인식한다는 사고방식의 변화된 방법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에 빛나는 시금석을 제공할 것이다. 이 시도는 바라는 대로 성공해서 형이상학의 첫 부문, 여기에서 형이상학은 다름 아닌 선험적 개념들을 다루며 이에 상응하는 대상들은 경험에서 저 개념들에 적합하게 주어질 수 있는 바에 대하여 하나의 학문으로서의 안전한 길을 약속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사고방식의 변경에 따라서 사람들은 선험적 인식의 가능성을 아주 잘 설명할 수가 있고, 또한 더 나아가 경험 대상의 총체인 자연의 근저에 선험적으로 놓여있는 법칙들이 만족스러운 증명을 갖도록 할 수 있으니 말이다.
이 두 가지는 종래의 수행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형이상학의 첫 부문에서의 우리의 선험적인 인식 능력의 연역으로부터 기인한 곧 형이상학의 둘째 부문의 과제이기도 한 형이상학의 전 목적에 대해서 얼른 보아 매우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 즉 우리는 우리의 선험적인 인식 능력을 가지고는 결코 가능한 경험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이 학문의 가장 본질적인 관심사인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점에 우리의 선험적인 이성인식은 단지 현상들에만 상관하는 반면에 사상들 그 자체는 독자적으로 실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남게 된다는 우리의 선험적 이성인식에 대한 저 첫 평가의 결과가 참이라는 반증의 실험이 들어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필연적으로 경험과 모든 현상의 한계를 넘어가도록 몰고 가는 것은 무조건적인 것, 무조건자인데 이성은 이 무조건적인 것을 모든 조건적인 것을 위해서 사물들 자체에서 필연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요구하며 그로써 조건들의 계열이 완성될 것을 요구하니 말이다. 우리 경험인식이 사물들 자체로서의 대상들에 따른다고 가정해서 무조건적인 것이 결코 모순 없이는 생각될 수 없음이 드러나고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로의 사물에 대한 우리의 표상이 이 사물들 자체로서의 대상들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상들로서의 이 대상들이 우리의 표상 방식에 따른다고 가정해서 모순이 제거됨이 드러나고 따라서 무조건적인 것은 우리가 사물들을 아는 사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에서의 사물들에서가 아니라 아마도 우리가 그것들을 모르는 한에서의 사상들 자체로서의 사물들에서 마주칠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 우리가 처음에 단지 시험삼아 가정했던 것이 근거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 그러나 사변적 이성에게 초감성적인 것의 영역으로서의 전진이 거절된 뒤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무조건적인 것이라는 저 초험적 이성 개념을 규정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형이상학의 소망에 따르지만 우리의 단지 실천적 의도에서만 가능한 선험적 인식을 가지고 모든 가능한 경험의 한계를 넘는데 성공할 자료들이 이성의 실천적 인식에서 발견되지는 않을까 시도해보는 일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러한 수행 방식에서 사변 이성은 우리에게 언제나 적어도 그러한 확장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놓았다. 비록 그 자리를 빈 채로 남겨둘 수밖에는 없었을지라도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자리를 이성의 실천적 자료로 채우는 일이 우리에게 여전히 맡겨져 있다. 아니 우리는 이성에 의해 그 일을 하도록 촉구되고 있다. 형이상학이 이제까지의 수행 방식을 변경하려는 저 시도에 그것도 기하학자와 자연 연구가들의 예에 따라서 형이상학의 전반적인 혁명에 착수함으로써 그렇게 하려는 시도에 이제 이 순수 사변 이성의 비판이 할 일이 있다. 이 비판은 방법에 대한 논구로서 하나의 학문 체계 자체는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학문의 전 계략도를 그 한계와 전체 내적 구조에서 그려낸다. 왜냐하면 순수사변 이성은 그가 사고를 위해 객관들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하는 방식에 따라 자기 자신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고 측정해야만 하며 또한 스스로 과제들을 제출하는 갖가지 방식을 완벽하게 열거하여 형이상학의 체계를 위한 전 윤곽을 그려낼 수 있고 그려내야만 한다는 것을 그 특성으로 갖기 때문이다. 첫째 점과 관련해서는 선험적 인식에서 사고하는 주관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끄집어낸 것 이외에는 객관들에 부과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고 둘째 점과 관련해서는 순수 사변 이성은 인식 원리들과의 관계가 유기체처럼 그 안에서는 한 부분이 다른 모든 부분을 위해서
또한 모든 부분은 각각의 한 부분들을 위해서 있는 그런 완전히 별개의 독자적으로 존립하는 통일체여서 어떤 원리도 그것을 동시에 전체 순수 이성과의 일관된 연관관계에서 탐구하지 않고서는 안전하게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나 그 때문에 또한 형이상학은 객관들을 다루는 여타의 이성적 학문들이 왜냐하면 논리학은 단지 사고 형식 일반만을 취급하니까 공유하지 못하는 드문 행운을 가지고 있다. 형이상학이 이 비판을 통해 안전한 학문의 길에 들어서게만 된다면 마땅히 그에게 속해야 할 인식의 전 영역을 완전히 포괄함으로써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여 결코 더 늘어야 할 것이 없는 자산으로서 후세가 사용하도록 남길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형이상학은 한낱 원리들과 이 원리들 자신에 의해 규정되는 이 원리 사용의 경계들만을 다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이상학은 기초학문으로서 완벽성을 기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그렇기에 형이상학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질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물을 것이다. 우리가 후세에 그러한 비판을 통해 정화된 하지만 그로써 또한 확고한 상태에 놓이게 된 형이상학에 의해 남기려고 생각하는 보물은 대체 어떤 종류의 것인가 하고 사람들은 이 저수를 얼른 개관하면서 이것의 효용은 그렇다 해도 단지 소극적이라는 것을 곧 우리는 사변 이성으로서는 결코 경험의 한계를 감히 넘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임을 인지했다고 믿을 것이다. 사실 또한 이것이 그것의 첫 번째 효용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변 이성이 그것들을 가지고 감히 그 한계를 넘고자 하는 그 원칙들은 사실 우리 이성 사용의 확장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원칙들은 그것들이 본래 속해 있는 감성의 한계를 모든 것 너머로 확장하여 심지어는 순수한 실천적 이성 사용마저 밀어젖히려 위협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이성 사용의 축소를 불가피한 결과로 갖는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이 효용은 이내 적극적인 것이 된다. 그러므로 전자를 제한하는 비판은 그런 한에서 소극적이지만 비판은 그로써 동시에 후자의 사용을 제한하고 심지어는 없애버리려 위협하는 방해를 제거하므로 사람들이 순수 이성의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실천적 사용, 도덕적 사용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자마자 사실 적극적이고도 매우 중요한 효용을 갖는다. 그 실천적 사용에서 이성은 불가피하게 감성적 한계를 넘어 확장되어 가며 이성은 이를 위해 사변 이성의 어떠한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자기 자신과의 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변 이성의 반작용으로부터는 안전하게 있어야만 한다. 비판의 이 직무가 적극적 효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경찰의 주 업무는 단지 시민 각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기 일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들 서로가 상대에 대하여 우려할 수밖에 없는 폭력 행위에 빗장을 지르는 일이므로 경찰은 아무런 적극적인 효용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똑같다. 공간과 시간은 단지 감성적 직관의 형식이고 그러므로 단지 현상으로서 사물들의 실존 조건일 뿐이라는 것. 더 나아가 우리는 순수 지성 개념에 대응하는 직관이 주어질 수 있는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지성 개념도 그러니까 사물 인식을 위한 전혀 아무런 요소도 갖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사물 그 자체로서의 대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것이 감성적 직관의 객관인 한에서만 다시 말하면 현상으로서의 대상에 대해서만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비판의 부분적 부분에서 증명된다. 이로부터 사실 오로지 가능한 이성의 사변 인식을 순전히 경험의 대상에만 국한시키는 결과가 나온다. 그럼에도 충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바로 이 대상들을 사물들 자체로서
비록 인식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사고할 수는 있어야 함이 여전히 유보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로부터 현상하고 있는 어떤 것 없이 현상이 있다는 불합리한 명제가 결과할 것이니 말이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비판에 의해 필연적이게 된 경험 대상들로서의 사물들과 사물들 자체로서의 사물들의 구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가정하려 한다면 인과성의 원칙, 그러니까 인과성에 의해 규정된 자연의 기계성이 작용인으로서의 모든 사물 일반에 전면적으로 타당해야 할 터이다. 그러므로 바로 동일한 존재자, 예컨대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나는 명백한 모순에 빠지지 않고서는 그것의 의지는 자유로우며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연의 필연성에 종속되어 있다고 바꿔 말해 자유롭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을 터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두 명제에서 영혼을 동일한 의미로 곧 사물 일반으로 사상 그 자체로 받아들인 것이고 선행하는 비판이 없고서는 달리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판이 객관을 두 가지 의미로 곧 현상으로서 또는 사물 그 자체에 받아들일 것을 가르치면서 착오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것의 지성 개념들의 연역이 옳다면 그러니까 인과성의 원칙도 단지 첫 번째 의미로 받아들여진 사물에만 곧 경험의 대상인 한에서의 사물에만 적용되고 두 번째 의미의 사물들은 이 원칙에 종속되지 않는다면 바로 동일한 의지가 현상에서는 가시적인 행위에서는 자연 법칙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그러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물 그 자체에 속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저 법칙에 종속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자유롭다고 생각되며 여기에 어떤 모순도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이제 후자의 면에서 고찰된 나의 영혼을 어떠한 사변 이성에 의해서도 경험적 고찰에 의해서는 더구나 말할 것도 없고 인식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자유를 내가 감성세계의 결과들을 귀속시키는 어떤 존재자의 속성으로서 인식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러한 존재자를 시간상에서가 아니면서도 실존의 면에서 규정적으로 인식해야만 할 터이니 말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내가 나의 개념의 바탕에 어떤 직관도 둘 수 없으므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우리가 저 두 감성적인 그리고 지성적인 표상 방식을 비판적으로 구별하고 이런 구별로부터 생긴 순수한 지성 개념들과 그러니까 또한 이것들로부터 유래하는 원칙들을 제한한다면 나는 자유를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유의 표상은 자기 내에 아무런 모순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도덕은 자유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터인 우리 이성에 놓여 있는 근원적인 실천 원칙들을 도덕의 자료로 내세우므로 도덕은 필연적으로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의 자유를 우리 의지의 성질로서 전제하고 있지만 사변 이성은 이 자유란 전혀 생각될 수 없는 것임을 증명했다고 가정하면 저 전제, 곧 도덕의 전제는 필연코 그것의 반대는 명백한 모순을 포함하는 그런 전제에 굴복해야 한다. 따라서 자유, 그리고 자유와 함께 도덕은 왜냐하면 이것의 반대는 만약 이미 자유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모순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연 기계성의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내가 도덕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자유는 단지 자기 자신과의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자유는 동일한 행위에 다른 관계에서 받아들여진 자연 기계성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윤리이론은 윤리이론대로 자연이론은 자연이론대로 각기 자기 자리를 지킬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비판이 미리 사물 그 자체에 대한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무지를 가르쳐주지 않았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순전히 현상들에 국한시키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순수 이성의 비판적 원칙들의 적극적 효용에 대한 이 해설은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우리 영혼의 단순한 본성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도 그대로 타당함을 제시할 수 있지만 간결을 위해서 생략한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사변 이성으로부터 동시에 그것의 과도한 통찰들의 월권을 빼앗지 않는다면 나는 이성의 필수적인 실천적 사용을 위해 하나님, 자유, 그리고 영혼의 불사성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변 이성은 이런 통찰들에 이르기 위해서 원칙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원칙들은 사실은 순전히 가능한 경험의 대상들에만 충분한 것인데도 경험의 대상일 수 없는 것도 적용되어 실제로 이것을 언제고 현상으로 전환시키고 그렇게 해서 순수한 이성의 모든 실천적 확장을 불가능한 것이라 천명하니 말이다. 그러므로 나는 신앙을 위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지식을 폐기해야만 했다. 형이상학의 교조주의, 다시 말해 순수 이성 비판 없이 형이상학에서 전진하려는 선입관이 도덕성에 어긋나는 모든 무신앙의 진짜 원천이며 이 무신앙이야말로 항상 교조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순수 이성 비판의 중거에 수립된 체계적 형이상학을 후세의 유산으로 남기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지라도 가볍게 볼 선물이 아니다. 이제 사람들은 비판 없는 이성의 근거 없는 암중모색과 경박한 방랑에 견주어 학문 일반의 안전한 길을 통해 이성의 개화에 주목하기를 바라며 또는 익숙해진 교조주의에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세상의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 역시 아무것도 통찰하지 못하는 사물들에 대해서 편안히 궤변을 농하고 심지어는 새로운 사상이나 의견의 발견을 노려 근본적인 학문을 익히는데 소홀할 정도로 그렇게나 일찍이 그리고 그렇게나 많이 고무되어 지식욕이 불타는 청년의 개선된 시간 활용에 주목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도덕과 종교에 대한 모든 비난을 소크라테스적 방식으로 곧 상대의 무지를 명백하게 증명함으로써 영원히 종식시킨 이루 다 측량할 수 없는 이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세상에는 언제나 형이상학이 있었고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형이상학과 더불어 또한 순수 이성의 변증성은 이성에겐 본성적인 것이므로 그 안에서 발견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철학의 제1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업무는 착오의 원천을 막음으로써 형이상학에 대한 일체의 해로운 영향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일이다. 학문들의 영역에서의 이러한 중대한 변화와 사변 이성이 그의 이제까지의 상상적 소유에 대해 입을 열 수밖에 없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인간의 업무와 세계가 이제까지 순수 이성의 이설로부터 얻었던 효용은 모두가 예전과 똑같은 유리한 상태 그대로이다. 손실을 입은 것은 학파들의 독점권일 뿐 결코 인류의 이익이 아니다. 나는 완강한 교조주의자에게 묻는다. 실체의 단순성에 의거해 우리 영혼이 사후에도 존속한다는 증명이 주관적인 필연성과 객관적이고 실천적인 필연성이라는 섬세하긴 하지만 무력한 구별에 의거한 보편적 기계성에 대한 의지의 자유 증명이 또는 최고 실제 존재라는 즉 변화하는 것의 우연성 그리고 제일 원동자의 필연성이라는 개념에 의거한 하나님의 현존 증명이 각 학파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래 과연 한 번이라도 대중들에게까지 이르러 그들의 확신에 최소한 영향이라도 미칠 수 있었던가 하고 말이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보통의 인간 지성은 그렇게 섬세한 사변을 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결코 기대될 수도 없다면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간의 전 사명의 소양으로는 불충분한, 시간적인 것에 의해서는 결코 충족될 수 없으므로 모든 사람에게서 보이는 그의 자연 소질만이 오히려 내세의 생에 대한 희망을 낳을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경향성의 요구에 대립하는 의무의 명백한 표현만이 자유의식을 낳을 수밖에 없었으며, 끝으로 세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장엄한 질서와 아름다움과 섭리만이 현명하고 위대한 세계 창시자에 대한 믿음, 곧 대중에게 퍼져 있는 확신을 이성적 근거에 의거하는 한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얻은 것은 훼손되지 않고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은 이제야 학파들이 보편적인 인간의 관심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위대한, 우리에게 가장 존경스러운, 대중들도 쉽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식견보다 더 높거나 더 광범한 식견을 가졌다고 자부할 수 없음을,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해 가능하고 또 도덕적 의도에서 충분한 증명 근거의 개발에만 국한해야 함을 깨우쳐 줌으로써 권위도 얻는다. 그러므로 이 변화는 순전히 학파들의 오만한 요구들에만 걸린다. 학파들은 이 점에 있어서 여타의 다른 많은 점에도 당연히 그러하듯이 기꺼이 자기들을 그러한 진리들의 유일한 전문가요, 수호자로 인정하고 싶어 하면서 대중들에게는 단지 그 진리들을 사용하도록 알려줄 뿐 그 진리들의 열쇠는 혼자서만 보관한다. 나나 마찬가지로 그도 모르는 것을 그는 혼자만이 아는 것처럼 보이고자 한다. 그럼에도 사변적 철학자의 정당한 요구 또한 배려되어야 한다. 사변 철학자는 여전히 대중들은 그것을 모르지만 그들에게 유용한 학문, 곧 이성 비판의 독점적인 보관자이다. 왜냐하면 이성 비판이란 결코 대중적일 수가 없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민중에게는 유용한 진리를 위한 치밀하게 짜여진 논증들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듯이 그에 대한 면밀한 반론 역시 결코 이해되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그에 반해서 사변에 이른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학파는 불가피하게 이런 논증, 반론에 빠지고 학파는 또한 사변 이성의 권리들을 철저히 탐구함으로써 비판 없는 형이상학자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 마침내는 성직자들이 불가피하게 빠져드는,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의 이론조차 변질시키는 논쟁들로 인해 조만간 민중들에게서 일어나는 추문을 결단코 예방할 의무가 있으니 말이다. 이제 이 이성 비판을 통해서만 전반적으로 유해할 수 있는 유물론, 숙명론, 무신론, 자유사상적 무신앙, 광신 및 미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파들에게는 위험하지만 대중들에게는 거의 전이되지 않는 관념론과 회의론의 뿌리를 자를 수 있다. 만약 정부가 학자들의 소관사에 관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학문을 위해서나 사람들을 위해서나 정부의 현명한 배려로서는 학파들의 가소로운 전제를 지원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만이 이성의 작업들이 확고한 기반을 얻을 수 있는 비판의 자유를 장려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일일 것이다. 학파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거미줄을 찢으면 사회적 위험이 닥친다고 비명을 지르지만 대중은 그들의 거미줄에 일찍이 주목한 일이 없고 그렇기에 그것에 대해 결코 아무런 상실감도 느낄 수 없다. 비판은 학문으로서 그의 순수 인식에서 이성의 교조적 수행 방식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학문은 항상 교조적일 수밖에, 다시 말해 확실한 선험적 원리들로부터 엄중하게 증명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비판은 교조주의, 곧 개념에 의한 순수 인식, 즉 철학적 인식만을 가지고서 이성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가 거기에 이르렀던 방식이나 권리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캐물어보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는 원리들에 따라서 전진해 가는 월권을 반대한다. 교조주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선행적 비판이 없는
순수 이성의 교조적 수행 방식이다. 따라서 비판의 이 반대는 대중성이라는 참월한 이름 아래서 떠들어대는 천박성을 변호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전체 형이상학을 간단히 처리해버리는 회의론을 변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이 비판은 반드시 교조적으로 그리고 가장 엄밀한 요구대로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대중적이 아니라 학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학문으로서 철저한 형이상학을 촉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행사이다. 왜냐하면 형이상학은 완전히 선험적으로 그러니까 사변이성을 온전히 만족시키면서 그 과업을 수행할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형이상학에 대한 이런 요구는 등한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판이 지시하는 기획의 실행에 있어서 다시 말해 형이상학의 장차의 체계에서 우리는 모든 교조적 철학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 옛날 유명했던 볼프의 엄밀한 방법을 따라야만 한다. 그는 원리들을 법칙에 맞게 확립하고 개념들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증명의 엄밀성을 추구하고 추론에서의 대담한 비약을 방지함으로써 학문의 확실한 길이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가 하는 신뢰를 최초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신뢰로 인해 독일에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철저성 정신의 창시자가 되었다. 또한 바로 이런 까닭에 그는 기관, 곧 순수 이성 자체의 비판을 통해 미리 그 영역을 준비할 생각에 미쳤더라면 형이상학이라는 학문을 이런 위치에 올려놓는 일에 특히 적합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에 이르지 못한 결함은 그의 탓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당시의 교조적 사고방식의 탓이라 해야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해서는 그의 시대나 또는 모든 전 시대의 철학자들 서로가 비난할 게 아무것도 없다. 볼프의 학술 방식과 동시에 순수 이성 비판의 수행 방식을 비난하는 이들은 학문의 구속을 아예 집어던지고 작업을 유희로, 확실성을 의견으로, 지혜의 추구를 의견의 추구로 전환시키려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은 가질 수 없다. 이 제2판에 관해서 말한다면 당연한 일이겠으나 나는 가능한 한 난해함과 애매함을 없애기 위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나의 탓도 없지 않겠지만 명민한 분들이 이 책의 평가에서 부딪혔던 많은 오해들은 그 난해함과 애매함에서 왔을 것이다. 명제들 자체와 그것들의 증명 근거 또 기획의 형식과 완벽성에서는 나는 바꿔야 할 아무런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이 책을 대중들 앞에 내놓기 전에 내가 수행했던 오랫동안의 검토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서 다루어진 사태 자체의 성질, 곧 순수 사변 이성의 본성 때문이기도 하다. 순수 사변 이성은 본래적인 유기 조직을 함유하고 있어서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기관으로 곧 전체는 한 부분을 위해 그리고 각 부분은 전체를 위해 있으므로 아무리 작은 결함이라도 그것이 잘못, 착오이든 결함이든 사용될 때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니 말이다. 그래서 희망컨대 이 체계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될 것이다. 나로 하여금 이 체계에 대해 이런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것은 자만이 아니라 순전히 명백성이다. 그리고 이 명백성은 최소한의 요소로부터 순수 이성 전체로 나아가는 경우에나 전체, 이것은 그 자체가 순수 이성의 궁극 의도를 통해 실천적인 것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로부터 각 부분으로 되돌아가는 경우에나 제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변경하려는 시도는 이내 체계의 모순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 이성의 모순을 일으키므로 그 결과는 동일하다는 실험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서술상에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이 점에서 나는 이 판에서 개선을 시도하였다. 첫째, 감성학, 특히 시간 개념에서의 오해. 둘째, 순수 지성 개념의 영역에서의 애매성. 셋째,
순수 지성의 원칙들의 증명에서 충분한 명백성이 결여된 듯한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성적 영혼론, 심리학을 밀쳐낸 오류 추리론에 대한 곡해를 제거하려 했다. 그러나 서술 방식에 대한 나의 수정은 여기까지, 곧 단지 초월적 변증학의 제1장의 끝부분까지만 미쳤고 더 이상은 미치지 못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짧기도 했고 또 여타의 부분에 관해서는 정통하고 공평한 검토자의 어떤 오해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검토자들의 이름을 들어 찬사의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이분들은 각자 나에게 해준 주의점들에 대해서 내가 기울인 고려를 해당 대목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수정은 독자들에겐 작은 손실로 결부되어 있다. 이 손실은 책을 아주 두껍게 하지 않고서는 막을 수가 없었다. 즉 본질적으로 전체의 완전성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의도로는 쓸모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많은 독자가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 여러 가지를 희망하건대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서술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삭제하거나 축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서술은 명제와 그리고 그 증명 근거와 관련해서조차도 그 근본에 있어서는 전혀 아무런 것도 바꾼 것이 없지만 서술의 방식에 있어서는 끼워 넣는 것으로서는 완수할 수 없을 정도로 이곳저곳이 초판과는 다르다. 말할 것도 없이 각자의 임의대로 초판과의 비교를 통해 보충될 수 있는 이 작은 손실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점에 의해 충분히 보상되리라 기대한다. 여러 공개적인 논저에서 일부는 많은 책들에 대한 평설의 경우에서 일부는 특수한 논문들에서 나는 철저성의 정신이 독일에서 소멸하지 않았고 이것이 단지 사상에서 천재적인 자유의 유행에 의해 잠시 뒤덮여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과 학교 규범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속적인 그래서 최고로 필연적인 순수 이성의 학문에 이르는 비판에 가시 많은 작은 길이 기계 있고 총명한 사람들이 그것을 통달하는데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인지했다. 그리고 행복하게도 통찰의 철저성과 함께 명쾌한 서술의 재능, 바로 이런 재능이 내게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을 갖춘 이들 공헌 있는 분들에게 명쾌한 서술이라는 점에서는 아직도 여기저기 흠이 많은 나의 작업의 완성을 맡긴다. 왜냐하면 이 경우 반박당할 위험은 없지만 어쩌면 이해되지 못할 위험은 있으니 말이다. 나로서는 이제부터는 친구로부터의 것이든 논박자들로부터의 것이든 모든 시사를 이 예비학을 쫓아서 장차 체계를 완성하는 데 이용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주목하기는 하겠지만 어떤 논쟁에도 끼어들 수는 없다. 이 작업을 하는 중에 나는 이미 상당한 노령에 접어들었으므로 이달로 64세이다. 사변 이성과 실천 이성의 비판의 정당함의 확증으로서 자연 형이상학과 윤리 형이상학을 제시하려는 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면 시간을 절약해야만 하며 이 저작에서 처음에는 거의 피할 수 없었던 애매함들을 해명하고 전체를 변호하는 일은 이 책 전체를 자기 것으로 소화한 공헌 있는 분들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다. 어떤 철학적인 진술이라도 개개의 대목에서는 꼬집힐 수 있다. 철학적 진술은 수학적 진술처럼 그렇게 갑옷을 입고서 등장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통일체로서 볼 때에 체계의 조직이 조금이라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체계가 새로운 것일 때는 소수의 사람만이 그 체계를 개관하는 정신의 노련함을 갖기 마련이고 더구나 혁신이란 그들에게마저도 거북한 것이므로 더 적은 수의 사람만이 그 체계를 개관해 보려는 흥미를 갖는 법이다. 또한 사람들이 개개의 대목들을 전체 연관에서 뜯어내서 서로 비교한다면 어떤 저술에서나 특히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된 저술에서는
모순되어 보이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모순되어 보이는 것들은 남의 평가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저술의 불리한 빛을 던지지만 이념 전체를 수중에 넣은 사람들에게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긴 해도 어떤 이론이 자기 내에 견고함을 갖고 있기만 하면 그 이론에 처음에는 큰 위협이 되었던 작용 반작용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론에 매끄럽지 못한 점을 탁마하는 데 도움이 될 따름이고 또 불편부당하고 통찰력 있고 참다운 대중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이론에 전심을 쏟는다면 그것은 짧은 시간 내에 그 이론이 필요한 우아함까지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787년 4월에 퀘니 히스베르크에서